네, 앞서 계속 짚어봤지만 얼어붙은 고용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 2달 연속 10,000명을 밑도는 것이고요. 실업자 수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9월 취업자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 고용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참사 수준을 넘어선 고용 쓰나미 과연 해법은 없는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도 보셔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숫자만 보면 참 글쎄요, 처참하다는 생각 또 그러게요.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참담하죠. 사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했을 때부터 이제 이 실업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 뭐 대량 실업 가는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고요. 특히 이번 경우는 또 지난달과도 다른 부분이 네. 고용 취약계층이 과거에는 좀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40대로 확장이 돼 버렸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제조업이 어렵다는데 지금 서비스업도 지금 고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뭐 전 산업, 전 계층 전부가 다 무너지고 특히 이제 이 상용 근로자 증가폭도 크게 둔화돼 버렸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도 이제 고용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0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지난 7월부터 뭐 네. 이렇게 심각한 징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뭐 경제 허리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가장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층이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인 게요. 네. 지금 40대는 아까 가장 말씀하셨잖아요. 뭐 가장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이제 빈곤으로 이제 몰리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40대가 대부분 집장만 하면서 은행 빚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상환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금 이 40대의 어떤 실업 문제라고 하는 거 그만큼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이나 장하성 실장은 이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고용률이 개선이 됐고 상용 근로자 수가 증가됐고 고용 원인은 네. 자영업자 수가 증가됐다라고 밝혀왔는데 사실 지난달 고용 동향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진작부터 이렇게 고용의 질이 개선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애써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사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고용이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 게 뭐 대통령이나 또 특히 이제 장하성 실장이 이제 이걸 굉장히 주도하는 거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얼마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생산 가능 인구요? 인구의 감소라는 설명도 곁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깨면요 계속 잘못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고용이 좀 위축이 되니까 좀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게 금년도 이제 6월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별로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인구 구조 변화 얘기를 나온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주니까 네, 네. 당연히 뭐 고용 균형은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요번에 이제 딱 정확히 드러난 게 40대입니다. 네. 그럼 40대가 생산 가능이고 줄었나요? 아니죠. 근데 고용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가 막 는다 그러는데 상용 근로자가 예년 비해서 뚝 떨어졌어요. 물론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증가폭이 폭 둔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한마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게 빨리 위기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약하면요 점점 더 그 일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너무나 빨리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고용 위기가 왔는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전 산업으로 가고 전 계층으로 가고 그다음에 고용의 양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악화된 거 아닙니까? 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첫 단추가 네. 잘못 깨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겁니까? 예. 우선은 우리가 경기 자체로 보면요 수출 경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경기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완전 고용 상태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수에서 문제인데 내수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정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작이죠. 다른 특별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론의 여지가 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이제 하면 가장 걱정인 게 지금 우리는 고용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전 어떤 문제까지 걱정이 되냐라면 고용이 지금 위축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이 사람을 채용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건비가 비싸지고 생산 비용 올라가니까 그러면 비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우리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부동산하고도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단순하게 뭐 세금 문제나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의 심리를 키운 겁니다, 이게. 왜? 보세요. 최저임금 해가지고 3년 내에 50%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무려 한 25% 줄인다는 거죠. 줄였죠. 다 네. 기업 입장 인건비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주 발빠른 분들은 지금 황금성이 좋은 서울 집값에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이제 고용 문제가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물가까지 가는 그래서 아까 첫 단추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걸 잘못 깨다 보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커진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 최저임금 문제만 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올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지금 경제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반되는 그렇게 통증이다라고 저도 봤어요. 보고요. 언급을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네. 어떻게 청와대 메시지가 저럴까. 그러니까 보통 체질이 바뀐다고 했을 땐 어떤 의미일까요? 좋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아졌을 때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 과정에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통계로 봤을 때는 고용의 양은 아니라 고용의 질도 이렇게 악화됐다는 게 지금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한번 보세요. 작년까지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5월 근로자가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금년도 2월 가서 10만 명 됐다가 그러면 지난 8월이죠? 7월이죠? 7월에 5천 명, 3천 명 됐으면 아주 수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뭐 체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이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비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 근데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업 경기는 안 좋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언급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16% 이상 올랐거든요. 빠르다 저거. 네. 아무리 많아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아, 저 곤란하지. 근데 아니 근로시간도 똑같이 25%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량 실업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학자로서 그런 말 해놓고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 피하고 싶어서 했는데 문제는 상황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속 이게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 이야기 나오면 맨 재정 가지고 돈을 갖다 붓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 경우는 사실은 다른 나라는 금리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냅두다 보니까 시중 통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물가의 어떤 압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고용 생산이 안 되고 네. 다른 한쪽으로는 물가가 올리는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것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악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불황이면서도 물가가 물가는 올라가는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 사실은 사람의 삶으로 봐가지고 그 어떤 경제 파탄이죠. 왜? 그렇죠. 소득은 없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면 뭘 올라갔으니까. 먹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경제 파탄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경제 침체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1970년대, 유럽의 1970년대가 다 폭망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 당시는 경제 파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흔쾌하게 이거 빨리 좀 속도 조절하는 것도 망설이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은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물가 심리 부분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파생된 문제다라고 보시는 저는 것 그렇게 같은데 생각합니다. 김동연 네.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뉘앙스를. 근데 사실은
막 눈치를 이제 보니까 네. 과감하게 못 밀고 나가고 아까 우리 이제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한 거랑 사실 맥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고 그 사이에 성장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우리가 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사령탑 그다음에 당과 청와대 뭐 이렇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돼 버리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미국은 뭐 완전 고용 시대로 접어든다고 완전 고용.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근데 역대 정부에서 뭐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청년 그렇습니다. 관련 일자리 대책, 네. 지원 그렇죠. 대책, 예. 뭐 네. 복지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나아진 건 없어요. 없어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건 참 공허한 거 아니냐. 어떤 정부에서든 어떤 기조를 갖고 있든 근본적인 말씀을 의문을 드리죠.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실 우리나라의 그냥 제일 첫 번째는 다 고용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요. 네. 근데 대책은 뭐였냐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결국 청년들이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뭐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쓸모없는 교육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문제는 전혀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사람들을 막 채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막 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해외로 떠나버려요. 대기업들이 특히 많이 떠나버렸죠. 그다음에 뭐 뽑는다 그러더라도 뭐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이제 뽑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별로 설당이 없어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사실은 그 아까 이명박 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런다면 우리가 외환위기가 97년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계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게 2007년입니다. 딱 10년 있다가 또 위기가 왔어요. 근데 세계금융위기는 외환위기랑 급이 다릅니다. 외환위기는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나라 얘기인데 세계금융위기는 세계 전체를 다 한번 휩쓸었던 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량 실업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사실은 이제 그때가 이제 또다시 비정규직, 인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처방적인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전체 우리가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방향 자체를 틀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늘상 혁신 성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혁신 성장을 좀 강력하게 밀었으면 기업이 일자리 더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혁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결국 기업이 전면 나서라는 거거든요. 혁신 성장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마 최저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기업이 임금이 오른 걸 흡수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결국 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가야지 임금이 오른 거를 그 부담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혁신 성장은 싹 없어지고 말만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만 내세우니까 아니 기업이 뭔 재간으로 이 임금이 오른 걸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보완 관계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혁신 성장이 기업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 대통령 말하면요. 대한민국을 일자리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네. 바로 그 길로 가게 되면 제가 이런 문제 안 생겼다고 보는 거죠. 모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서 자식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줄 거냐, 물고기를 맞습니다. 잡는 법을 알려줄 거냐,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참 인상 깊었던 네.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뭐 경제든 일자리든 사실 기초 원리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주는 일자리 사실 공중전화 비슷해요. 동년 있을 때 통화되는데요. 네. 끊어지면 끝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이 필요합니다.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